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제가 개인 사정도 있고 스케줄이나 이런 문제들이 다 겹쳐가지고 며칠 동안 제가 촬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짧게나마 그냥 낮에 찍어서 올릴까 하고 컴퓨터를 잡았는데요. 일단 장 이렇게 움직였고, 최근 장 보면 S&P 500 지수는 당일 침공하는 단일화 세 차례 내렸다가 반등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저점을 안 뚫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가장 근접해 있는 독일 닥스 지수 같은 경우는 금요일 날 또 아래로 내리꽂았습니다. 아시아 시장은 저점을 버티려고 하고 있죠. 니케이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전쟁터하고 근접 지역에 있는 애들이 아래로 내리꽂고 있습니다. 지금 거리가 멀어질수록 주식시장이 덜 내려가고 있고, 생각이 제가 바뀐 게 있느냐? 생각이 바뀐 건 없습니다. 뭐 여러 가지 뉴스 보도 인플레이션 압력이 나오고, 무역 얘기 나오고, 제재 얘기 나오고, 경제 성장 얘기 나오고, 막 굉장히 안 좋은 소식들을 도배질을 하고 있는데, 저는 전쟁이 발발한 다음에 추세적으로 계속 경기 수축 국면으로 빠진 케이스를 제 기억으로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모르는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전쟁은 또 다른 곳의 수축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곳에는 확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전 충돌에 의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군수물자도 필요하고, 그죠? 근데 이거는 하나의 국지전이기 때문에, 국지전 문제는 그냥 국지적인 파괴는 일어나지만 거기에 대규모 물자들은 공급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한쪽은 소멸되고 한쪽은 살아나는 그런 형태를 보이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크게 보지는 않는데, 다만 이제 문제는 러시아의 제재나 이런 것들이 글로벌 여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건 이제 러시아가 제품 생산 중에 주로 원자재 쪽을 생산하니까 그 원자재 생산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그 인플레이션 부분, 에너지 부분, 혹은 다른 금속 부분이라는 것들, 그런 것들의 영향이 글로벌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쳐다보는 게 가장 중요한 판단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일단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뒤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롬 파월 연준의장은 0.25%만 올리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S&P 500 지수가 살짝 올랐었다가 그날, 그러면 제롬 파월 연준의장, 그러니까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끝났느냐? 그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올해 인플레이션 압력이 예측치보다 훨씬 더 높은 상황을 꾸준히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0.25는 지금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올리는 거고, 다음번에는 올리는 속도를 굉장히 빨리 한다거나, 그러니까 빅스텝으로 한 2단계 연속 올릴지 어떻게 알아요? 이건 너무 무리한 예측인가요? 아니면 빅스텝으로 올리고 대차대조표 축소를 빨리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연준의 긴축 속도가 시장의 조정을 일으킬 요소에서 완전히 빠졌다, 이렇게 생각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 튀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이거 에너지 쪽을 보면 이게 한 달간 오른 게 대부분 다 한 주간에 다 올랐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 금속 쪽에서 상대적으로 그나마 튀는 강도가 그렇게 약하고, 구리 있죠. 그리고 이제 밑에 내려가 보면,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전 세계 30%인가요? 밀 수출을 담당하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동시에 난리치고 있기 때문에 밀 가격이 올라오고 있고, 나머지 가격들이 상대적으로 그나마 덜 튀고 있는 게 다행인 것 같아요. 그리고 육류 가격도 상대적으로 덜 튀고 있습니다. 근데 육류 가격은 옥수수나 혹은 사료, 곡물 사료 쪽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그게 이제 여기 보면 옥수수가 올라가고 있죠. 이 옥수수 곡물 사료의 옥수수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이쪽에 있는 고기 가격, 그러니까 육류 가격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이때 순차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원자재 압력,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은 계속 수면 아래로 꺼져 있는 상태에서 순차적으로 올라올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항상 오픈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험성을. 미국이 트럼프 때 자국 이익 우선주의만 해가지고 우리나라하고도 국방비 문제 때문에 난리를 쳤고, 유럽하고는 뭐 EU가 우리의 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는 것 같은데요. 푸틴한테는 그러니까 트럼프가 미국에 대한 모든 부분을 다 뒤흔들어 놨어요, 글로벌에. 그걸 바이든이 수습하고 있고, 그 상황이 지금 완전히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펙 플러스 해가지고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를 움직여야 되는데 증산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증산 안 하죠. 그래서 계속 1일 40만 배럴만 계속 추가 증산하겠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부분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오펙 플러스로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생각을 해보면 미국만 강대해지는 게 그렇게 중동 국가에서 유리한 건 아니거든요. 균형을 잡아줄 수 있는 사실 러시아도 필요합니다. 중동 입장에서 놓고 보면. 그래서 이 사우디나 이런 오펙 플러스에서 증산을 해버리면 러시아의 석유 수입을 중단시킬 수 있겠죠. 그러면 러시아가 쇠락할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우디가 굳이 OK를 할 이유도 없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입심이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미국이. 그런데 이란하고 핵 합의가 지금 타결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란이 핵 합의를 하면서 뭔가 자기네 뭐 제재 대상에 올라가 있는 뭐 어디를 좀 빼달라 이렇게 옆에 자꾸 플러스 알파를 붙이는데 제가 보기엔 이란이 이번 시점에 타결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이란이 좋은 조건에서 타결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거든요. 지금 이 상황에서 타결을 안 하면 나중에는 제대로 그러니까 유리한 쪽으로 타결을 못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란이 제재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는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타결이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석유 쪽에 가격 상승에 일단 최소한의 방어막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얘도 안 되면 정말 난리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거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이거 맹진규 기자께서 한경글로벌마켓에서 2월 27일자 올린 기사거든요. 그러니까 친환경 정책 때문에 그 화석연료를 하는 것에 투자를 안 하고 있던 미국에 있는 석유 회사들이 시추를 늘리자라는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고 친환경 정책을 좀 어떻게든 뒤틀으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대상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 요거는 연합뉴스 기사고 3월 2일자 김정은 기자께서 올리셨는데 뭐 스위프트 퇴출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스위프트에서 퇴출하는데 12일 날부터 퇴출이거든요. 오늘 5일입니다. 그럼 앞으로 7일이나 6일 남았잖아요. 퇴출 전까지. 6일 전까지 뭔 일이 진행돼가지고 그 합의 보고 뭔가를 하면 퇴출을 안 시킨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뭐 중앙은행 자금을 제가 보기에는 동결하고 지금 현재 안 주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제재는 제재가 맞습니까? 이러면 제재를 하려면 당장 해야죠. 당장. 그리고 또 두 군데는 석유하고 가스자금 대금 지불을 위해서 최대은행 2개는 또 빠졌습니다. 또. 그리고 이건 전황인데요. 이거 연합뉴스 기사고 이거 반종빈 기자께서 3월 3일자로 올리신 겁니다. 전 이게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악화 상황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은 푸틴이 여기까지 갈 거라고 저도 여기까지 이 스위프트 제재나 이런 국가적인 제재 정도는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러면 환율이 급등할 거고 뱅크런이 생길 거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폭발할 거다 이런 생각까지는 했지만 서방 국가의 각국에서 기업들이 철수하고 기업이 철수한다는 얘기는 실업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러시아에서. 그러니까 이케아나 이런 쪽에서 사업을 철수하게 되면 그 이케아 사무실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실업으로 몰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방에서 무엇인가를 안 한다고 하물며 극장 상영을 안 한다거나 뭐 이런 뭐 행사를 안 하는 것들은 전부 다 러시아 경제에 그 실업을 양산하고 그다음에 GDP 성장률이 다 빠진다는 뜻입니다. 거기다가 인플레이션 압력까지 된통 맞으면 여기는 정신을 못 차릴 것 같습니다. 한동안. 근데 중요한 거는 얼마나 빨리 수습돼가지고 뒤로 물러난 상태하에서 스위프트 제재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빨리 미국이 풀어줄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장 센 압력인데 인플레이션 압력이 풀린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환율 급등이 풀린다 하더라도 사실 녹록치 않은 거는 서방 국가가 러시아하고 지금 무역도 안 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업들을 철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부에 물자들이 부족하거든요. 거기에다가 실업률은 급등하게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경제에 굉장히 큰 타격을 주게 될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국가부도는 안 나지만 경제에는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스위프트 풀어주고 이래서 뭐 그 외환 보유고에 적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이러면 환율이 안정화되는 부분이 일정 부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주름살이 낄 거라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까지 갈 거라고는 정말 누구도 예측을 못했는데 가장 주된 이유는 러시아가 이렇게 전면전을 할 거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생각을 못했다는 거죠.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쪽 지역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돈바스죠. 그래서 푸틴이
다 밀고 들어갈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마 1도 없었습니다. 없었을 거예요. 한 명도. 들어간다면 이쪽 돈바스 지역일 것이다만 생각했을 건데, 생각하는 게 지금 생각이 드는 건 도대체 푸틴이 제정신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자기 주요 참모들하고 얘기하는데 정보 고위 관계자들인가요? 윽박지르는 회의 내용들이 보도된 게 있거든요. 그 방송이. 그 참모들의 얘기도 지금 안 듣고 있는 것 같고, 더 황당한 건 지금 이 북부하고 북동부 지역에서 군사가 움직이는 패턴하고 남부 지역에서 움직이는 패턴이 완전히 편차가 너무 커가지고 이쪽은 완전히 난리입니다. 난리. 뭐 군수물자가 부족한다거나 혹은 대규모로 뭐 탱크나 뭐 혹은 헬기나 이런 것들이 지원 없이 움직이다가 된통 두들겨 맞는다거나 우크라이나 그 군인들한테, 여기는 아마 집중적으로 막 난리를 치고 있고, 그래서 헤르손은 지금 함락되고 마리우폴을 함락하려고 지금 막 난리를 치고 있는데, 군사 전문가 얘기들을 제가 쭉 보거든요. 상황이 전황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서. 근데 대부분 공통점은 여기다가 회랑을 만드는, 그러니까 원래는 크림반도에 접근하려면 여기 다리가 있습니다. 다리가 하나 있는데 이 다리로 이렇게 접근해서, 물론 뭐 육로로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 다리가 하나 있어가지고 여기로 접근하는 게 가장 용이했는데, 이걸로 너무 답답하니까 여기서부터 점령해서 이렇게까지. 그리고 헤르손이 이 물이 있는데, 그러니까 마실 수 있는 물이죠. 강물이니까. 일로 내려와서 일로 들어가는 크림반도로 들어가는 요 통제력을 헤르손에서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여기도 중요한 요충 지점, 전략적으로.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그래서 돈바스에서 이렇게 해서 회랑을 연결하는 크림반도로. 그러니까 육로로 러시아군이 전부 다 장악하는 무엇인가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오데사까지 지금 점령하려고 여기에 그 상륙함들이나 이런 것들도 올려놓고 지금 하려고 하는데 아직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지금 한 7일 남았거든요. 아직까지 10일 되려면 진행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데, 정말 안타까운 건 요새 뉴스 보도에 보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젤렌스키 대통령을 영웅 얘기를 하잖아요. 전 물론 지금에서는 칭찬할 만합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그 국가를 살리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죠. 그런데 큰 흐름에서 놓고 보면 실제로 가장 좋은 건 침공이 없었어야 된다는 거죠. 침공이 없었으면 가장 좋은 거였고, 두 번째가 침공이 있다면 최소한의 피해를 봤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최소한의 피해가, 사실 돈바스 지역이 완전히 러시아로 쪽으로 넘어가는 게 최소한의 피해였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물 건너간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기 마리우폴까지 점령이 되면 이쪽은 러시아 손으로 다 넘어가거든요. 오데사까지 넘어가게 되면 이 남부 지역은 완전히, 그러면 이 몰도바하고 루마니아가 여기 러시아하고 경계를 맞대게 됩니다. 여기도 위험하죠. 여기도. 특히 몰도바 같은 경우는 국가도 작은데. 여하튼 그래서 지금 최선이라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과거로는 못 돌아가고요. 여기 있는 북부 지역은 전황이 별로 안 좋으니까 여긴 다 철수할 것 같고, 여기는 러시아가 안 내주지 않을까요? 근데 문제는 우크라이나가 이 협상을 받아들이겠느냐, 이런 점이죠. 우크라이나는 안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안 받아들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계속 자꾸 우크라이나를 나토 연공의 그 비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나토 국가가 아니잖아요. 연공 금지 구역으로 했다가 러시아하고 충돌이 나서 전쟁이 나게 되면 전쟁이 확대될 거예요. 근데 물론 전황이 확대되면 러시아가 훨씬 더 불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러시아에서 핵폭탄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가장 큰 위험이죠. 사실 3차 세계대전에 너도 나도 다 죽자 이걸 하는 거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제가 생각하기엔 군사 전문가들도 그 얘기를 가장 많이 합니다. 여기다 회랑을 설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그 목적이었고, 푸틴이 그런 결에 아예 정권도 뒤집어버리자라고 해서 결정을 하고 북쪽까지 밀고 들어왔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문가들 중에. 그리고 요 북쪽을 밀고 들어오는 건 사실 그러니까 즉각적인 결정, 사전에 준비가 안 된. 왜냐하면 여기 군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식품이나 이런 식량들이 상당히 짧은 기간만 가지고 있고,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급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상태로 놓고 보면 실제로 전쟁은 여기만 실행하려고 하고, 이쪽 지역에서는 전쟁을 안으로 밀고 들어갈 생각은 없었는데
그 어떤 특정 시점에 푸틴이 아니야 이거만 하는 게 아니고 아예 그냥 정권을 뒤집어 버리자. 왜냐면 여기 수도가 가깝잖아요. 수도가 가까우니까 여기 이렇게 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금방 수도를 점령할 수 있을 거라고 아마 오판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얘 다 밀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 여기가 형성이 되면 전쟁이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쪽이 가장 저희가 그러니까 그 설득력이 가장 높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러시아가 완전 구석으로 몰렸는데 계속 이렇게 갔다가는 자기 국내 지휘권이나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지지력도 상실 기반을 잃을 수도 있고 국민들한테. 두 번째는 지금 그 푸틴이 키운 7명한테도 제재를 계속 가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압력을 없지 않아 적지 않게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해결하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평화협정을 가려고 하는 그런 상태로 갈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젤렌스키인가요? 우크라이나 대통령 얘기를 했는데 안타깝긴 하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벌어진 일을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미국도 이제 전쟁 끝내고 우크라이나 재건 도우면 끝난다 이렇게 일단 얘기가 나왔습니다. 한번 뉴스 보도가. 큰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라는 얘기를 아직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게 전쟁 터지기 나왔던 전이기 때문에 이걸 좀 봐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향후를 좀 봐야 되겠지만 이후에 PMI 제조업 지수는 지난주에 나온 경제 지표예요. 이번에 우리 지나오면서 나온 58 PMI 제조업 유럽이거든요.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IMSM 제조업 지수도 유지가 잘 되고 있고 반등했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민간 부분 고용이거든요. 마이너스 쳤다가 플러스로 다시 터닝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서비스업 제조지수 아까 위에 괜찮았죠? 밑으로 내려갔던 게 반등했습니다. 오미크론 끝나고 나서. 유럽 실업률도 내려가는 추세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규모 실업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그 강도가 줄었다는 그러니까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규모로 실업 안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미국 실업률인데 다시 신규 실업자 엄청 걷습니다. 21만 건대로 살짝 내려왔습니다. 또 그리고 미국 서비스업 제조업 지수는 반등하지 못하고 다시 내려왔습니다. 요게 좀 마음에 걸리긴 합니다. 근데 이게 바닥으로 내리꽂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농업 부분 고용 부분이 다시 추세적으로 올라오고 있고 그 다음에 실업률은 밑으로 더 내려왔습니다. 3.8대로. 그 우크라이나 이제 지금 TV 보도는 완전히 도배질을 하고 있잖아요. 전쟁으로. 그 다음에 그 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압력이 계속 수면으로 올라오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경제가 충격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다 나오는데 저는 그 많은 것들 중에서 가장 신경 써야 되는 건 하나다. 뭐 인플레이션 압력이다. 요것만 감안하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인플레이션 압력이 추세적으로 상당히 더 많이 올라가면 그러니까 일단은 러시아 제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지하는 건 지금 해외에서 러시아의 석유를 사람들이 안 사재끼면 러시아의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지만 안 사재끼는지 사는지 지금 모르거든요. 저희가 러시아에서 석유를 사고 있는지 아닌지는 모르잖아요. 물론 뭐 천연가스나 이런 것들은 상호 공급 중단이나 이런 걸 하고 안 사겠다고 얘기를 하지만 양쪽 다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결과적으로는 우크라이나가 어떤 형태로든 해결이 되고 나면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물품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원자재 관련된 물품에 대해서는 상호 수입과 수출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도 그렇게 크게 그러니까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현재로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문제는 푸틴입니다. 푸틴. 가장 걱정스러운 게 이 양반이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이런 상태에서 전쟁을 치르고 그러니까 밀고 들어오는 것도 이상하지만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도 이상하거든요. 지금. 그런데 사방에서 지금 스포츠, 뭐 예술, 경제, 그다음에 뭐 은행, 그다음에 옆에 있는 조력자들에 대한 어떤 압력 이런 것들을 전방위적으로 다 때리고 있기 때문에 푸틴도 어느 순간에는 자기가 이제 끝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다만 뭔가 여기서 푸틴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뒤로 물러나 버리면 이 전쟁을 일으킨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쪽 부분을 자기가 회랑을 이렇게 연결해서 가게 되면 무엇인가 전시물이 있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놓고 보면 이쪽이 연결되고 마리우폴이 함락되고 여기가 연결되고 나면
평화 협상이 잘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것에 대해서 우크라이나가 반대한다 하더라도 나토에서는 승인하라는 얘기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물론 러시아가 여기를 점령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문제는 뭐예요? 점령한 상태로 그냥 갈 거라는 거예요. 이 위에는 다 철수해도. 그럼 우크라이나가 여기를 대고 자기 혼자서 군사적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느냐? 없잖아요. 나토가 없으면. 그러니까 이 유럽 쪽에서 밀어주지 않으면 그런 형태로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거는 제 댓글에 러시아 펀드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제가 러시아 펀드를 사실은 저도 투자하는데 아직은 아니고 더 밑으로 밀려나갈 때 쳐다봐야 된다는 얘기는 드렸지만 러시아 펀드 자체가 퇴출될 거라는 생각은 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부도난다 하더라도 펀드 자체는 증권거래소나 이런 쪽에서 거래가 돼야 되거든요. 주식 같은 것들은. 근데 지금은 주식 같은 거 자체를 거래 못하도록 금융 시스템에서 막 이탈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게 유럽 합성이거든요. 이거 합성이기 때문에 실물을 직접 들고 있는 게 아니고 옵션이나 있던 그 선물 가지고 그 수익 구조를 만드는 건데, 여기 보시면 고점 대비 지금 74% 빠졌습니다. 사실 금융 시스템에서 빠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지금이 들어갈 수 있는 매력도에 이제 진입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시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얘가 거래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얘가 상장 폐지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은 접근하지 않으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않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러시아 펀드는 지금 이제 환매 자체도 어려울 수도 있고, 또 환매를 하려면 결과적으로 러시아 은행에서 우리나라 쪽 은행으로 이렇게 자금을 넘겨줘야 되는데 지금 스위프트 막히고 이러면 자금 결제도 안 될 거거든요. 여기는 이게 합성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뭐 돌려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지금 거의 휴지 조각으로 될 수 있어서 여러분들 러시아 관련된 옵션 거래나 이런 게 거래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아예 안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구조를 만들 수가 없는 구조로 갈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거래를 아예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거 지금 여기까지 떨어진 거 맞나요? 최저 10,000원대까지 떨어진 거네요. 지금 여기가 아니고. 종가가 10,000원이네요. 거래가 안 된다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혹시나 생각이 있으시면, 제가 미래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안 하셨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예 없어질 수도 있다. 소멸될 수도 있다. 오히려 이제 한 가지 더 들여다봐야 될 건 오히려 유로스타 쪽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밀렸거든요. 최근 유럽 상황 때문에. 근데 유럽 닥스나 이런 쪽이 아니고 유로스타를 보는 이유는, 여기 보시면 요거는 위키피디아인데요. 여기 유로스타 안에 보면 이렇게 볼까요? 예. 프랑스, 저머니, 네덜란드, 스페인, 이탈리아, 아일랜드, 벨지움, 그 다음에 핀란드의 국가들의 50개를 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쟁 지역에 있는 건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근데 지금 상당히 충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주가가 단기간에 한 20% 받았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내리 꽂으면 상당히 좋은 매수 타이밍이 아닌가. 그래서 혹시나 유럽 쪽에 생각이 있으신 분은 특정 지역 주식보다는 유로 스탁스 50을 보는 게 괜찮기도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거론은 했습니다. 국내에는 아마 타이거, 그러니까 미래에셋 자산운용인가요? 그쪽에서 운영하는 유로스탁 50 합성이 아마 있을 거예요. 제가 찾아보진 않았는데 여기 보니까 이게 스탁 만드는 회사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밑에 보니까 요걸 가지고 이거 어디 갔어? 여기 보니까 이 타이거 합성 유로 STOX 50이라고 있거든요. 여기 아마 있는 것 같아요.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요, 일단은 시장은 굉장히 전쟁 때문에 불안정하고 불확실성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고 인지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까지 패닉에 빠져 있어야 될 이유는 현재 없을 것 같습니다. 러시아 경제가 박살나는 거는 맞는데, 러시아 경제하고 우크라이나 경제가 전 세계적으로 그 GDP 규모로 놓고 보면 2%가 안 될 겁니다. 합해도 아마. 우크라이나는 0.45, 러시아는 한 1.4 얼마? 둘 합해봐야 우리나라 조금 넘는 수준 정도일 겁니다. 아마. 그래서 전체적으로 GDP 규모는 크지 않은데, 이제 중요한 거는 원자재와 관련된 문제들 때문에 원자재 상승 압력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야기되겠죠.
그런데 이게 어떤 형태로든 지금 뭐 예를 들면 러시아가 완전히 우크라이나를 전부 다 점령해가지고 박살을 내는 그런 수순으로 갈 수가 없는 상황으로 지금 전황이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전 세계가 똘똘 뭉쳐서 뭐 금융뿐만 아니라 뭐 예술, 스포츠 여러 가지 국내 러시아 국내에서도 지금 반전정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푸틴이 무작정 끝도 없이 한도 없이 갈 수는 없을 것 같고, 전황 자체로 놓고 봐도 남부 배랑 정도 만들어지고 나면 푸틴도 출구 전략을 생각해야 될 때가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곧이라는 게 뭐 당장 하루 이틀 뭐 1, 2주가 아닐 수도 있긴 하겠지만 3월 내에는 결과적으로는 어떤 형태로든 이제 정전이 만들어지는, 우크라이나가 손해보는 정전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지금 한참 침공이 일어나는 과정 중에서도 에너지 수입에 대해서 막지를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정전이 일어나게 되면 석유나 천연가스들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빨리 조정이 될 겁니다. 너무나 많이 올라가는 에너지 가격 때문에 무조건 막을 수가 없다는 건 이미 전 세계가 잘 인지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제 생각엔 에너지의 상승 압력이 우리가 기대치 않은 그러니까 공포에 떠는 것만큼 그렇게까지 올라가려면 푸틴이 정전 합의를 안 하고 우크라이나 전체를 완전히 뒤집어서 이 현 정부 자체도 뒤집겠다 해서 계속 전쟁을 하겠다라고 하는 상황까지 몰려서 이게 장기전으로 가지 않는 이상은 그런 상황까지는 안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정전 부분으로 나게 되면 정전 부분으로 순차 가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에너지에 대한 상승 압력이나 이런 것들은 떨어지면서 시장의 불안정성이 다 사라지는 이런 형태로 가서 이제 다시 연준의 긴축 속도에 민감해지는 그런 형태로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